마이크로바이옴, 인체에 있는 세포의 절반 이상은 인간의 세포가 아니라 박테리아 세포이다.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 세포가 존재하며 대부분은 우리의 장 안에 있다. 이들 세포는 단순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며 유전자 블록 집합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콜로라도 대학교 폴더 캠퍼스의 학자들이 작성한 리뷰에서는 인간의 게놈에는 대략 22,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인간의 내장에는 330만 개의 미생물 유전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참, 2만에 비해서 몇 배야? 또 다른 연구에는 인간 내장에는 10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며 이들의 유전자는 500만 가지에 이른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규모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 볼더 캠퍼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인간의 경우에 사실상 동일한 일련의 유전자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의 내장과 손에 있는 박테리아 근본적인 유전 물질의 경우에 80%에서 90% 정도가 다르다. 지적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내장에 있지만 우리의 구강만 해도 500여 가지의 박테리아 종이 있고 같은 수의 박테리아 종이 기도에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피부에는 3억 가지 여성의 경우 1억 5천만 가지의 박테리아가 생식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미생물로 덮여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미생물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 분야를 이끄는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르키스 마즈마니안은 설명한다. 마즈마니안이 처음 박테리아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는 박테리아와 사랑에 빠졌다. 이는 박테리아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교활한 작은 생명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오랫동안 인간의 내장에 박테리아가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장에 강력한 장벽 역할을 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었다. 바셀린 같은 질감의 점액 같은 내벽으로 이루어진 그 장벽은 소장과 내장 사이와 그 외의 몸에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과 비슷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내벽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몸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면역계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이론을 면역무시라고 한다. 면역무시. 면역세포는 사실상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 박테리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했다. 마즈마니안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장의 내벽을 구성하는 점액에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존재는 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세포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아주 근접할 수 있게 해준다. 점액 같은 내벽의 반대쪽에는 면역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상피세포가 줄지어서 있다. 면역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상피세포가, 이것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우리의 면역계와 상호작용하고 면역계를 자극하는 세밀한 능력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발 물러나 세상을 고려하여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인 박테리아의 바다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박테리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늘상 이웃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해필드와 메코이 가문처럼 결국 서로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
대신 우리는 공통점을 찾고 협력하고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정하여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박테리아 관계는 그것보다도 훨씬 친밀하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며 이따금 적대적인 감정을 품지만 대부분 서로에게 매우 협조적이며 이는 서로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진화적인 관점과 시대의 규모가 충분해서 면역계와 박테리아와의 첫 만남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첫 만남은 적대적에 가까웠다. 휴전선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는 계속이 되었다. 면역계와 박테리아는 서로를 살피며 진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를 선택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함께 해야만 살아남을 수 그치. 소화 안에 있는 세포가 엉켜 있네요. 상피세포에서 감지된 살모넬라균과 밀어내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마지막이하는 이를 동반자 관계라고 부른다. 동반자. 공통의적은 인체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생충 등 소수의 병명군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병명군은 세상에 있는 박테리아의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와 협력하는 박테리아,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오타에게 이러한 병원균은 공통의 적이다. 우리의 몸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사는 숙주이기 때문이다. 박테리아는 침입하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계와 협력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2로 1이니까요. 마드니아는 말했다. 이 진화적인 관점은 개별적인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각자의 환경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이며 그 계약은 매우 개인화하고 가변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강조가 된다. 자연 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다르다. 초기에는 우리 동급자 미생물은 0에서 60 사이이다. 마지막 나이 공들과 중에서 한 명의 스탠포드 유전학자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유아의 위장에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멸균된 환경에서 풍성하고 역동적인 생태계가 성장한다. 며칠 안에 이주해 온 미생물들은 아기의 세포 수보다 개체수가 많은 활발한 집단을 형성하여 전착한다. 유전적으로 오래된 인간의 위장과 그곳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공생관계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숙주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며 인간의 건강과 생리 기능에 중요한 결과를 불러온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영양과 면역, 성장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밀도 있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단에서는 아기와 소화관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 유전자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균형과 자아의 모호한 경계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는 누구이고 타자는 누구인가? 무엇이 외부에서 온 생명체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놈들을 피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논문은 몇 가지 과학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환경이 마이크로바이오타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생쥐의 경우에 엄마와 생쥐와 함께 사는 아기 생쥐가 엄마와 생쥐가 다른 곳에 사는 아기 생쥐보다 엄마 생쥐와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많다.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초기 단계의 박테리아 개체수는 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것에 의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박테리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1970년대의 선구자 도네거와 수소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자. 도네거와는 인간의 면역계에 내재하는 유전적인 특징이 매우 다양한 이유는 각각 잠재적인 위협의 범위를 인지하고 결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면역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성장 혹은 감염 중인 유전자가 무작위적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항체를 성장시켰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열쇠였다. 하지만 깊이 있고 강력한 도구를 갖추면서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등장한다. 인간 게놈은 건강의 혜택을 모두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온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게놈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게놈 두 가지의 게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 한 말이다. 인간과 미생물 사이에 믿을 수 없는 협력 덕분에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새로운 전문 용어가 생겼다. 우리는 슈퍼 유기체이다. 물론 과학 용어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해야 한다. 박테리아의 힘을 이용하여 슈퍼파워가 생겼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준 것일까? 소화 영양 비만 뿐 아니라 불안 기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병원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등이다. 실제로 다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길을 건너가서 오늘 날씨가 공기가 깨끗한 시원한 것 같은데 뭔가가 찝찝한 바람이 나네요. T세포의 많은 변종 중에서 조절 T세포라는 것이 있다. 조절 T세포는 T세포 부분 집합으로 여러가지 역할 가운데 면역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합리적이다. 불청격들이 지나치게 흥분하여서 파티를 망치지 않도록 불청격을 선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방어망 중에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절 T세포는 그리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조절 T세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었다면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타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는 생리를 이용해서 실험에서 조절 T세포가 특정한 박테리아가 없을 때에는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까 말해서 생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안정하다면 면역계도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이안과 그의 동료 연구원들은 박테리아에게 조절 T세포의 성장을 저강하는 신호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장의 박테리아가 메시지를 보내면 내장의 내벽에 있는 면역세포를 거쳐서 조절 T세포의 정체성으로 위장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골수나 흉선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이하는 그 객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내게 설명해 주었다. DNA 안에 성장세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절 T세포뿐 아니라 자연살해세포와 다른 살생세포 등이며 이런 박테리아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넓게 말하자면 마지막이안의 연구는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외부의 침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면역기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지나치게 일성적인 경찰 국가인 자기 자신의 면역기 때문에 숙주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자기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따라서 박테리아는 면역기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면역계는 한 자루에 장전된 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면역계는 그 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총이 발사가 된다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자가 면역이 생기고 염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 마지막이안의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박테리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면역기 역시 균형을 잃게 된다.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위생가스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안의 결론이다. 위생가스란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해진 나머지 면역기가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마지막이안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현대의 면역기가 직면하는 과제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있다. 박테리아가 있는 환경을 깨끗이 씻으려 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우리의 내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놓고 말 것이다. 마지막이안은 숲에다 볼일을 볼 때에 비교하여 화장실이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나쁜 점이 있다고 농담을 한다. 박테리아를 모두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손을 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좋은 녀석들을 모두 변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안은 우리에게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줄어들수록 더 잘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글쎄, 개발도상국,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이안이 처음 캘리포니아 공대에 갔을 때 그의 안에 있는 이상주의자는 이처럼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길러진 환경이 서구 세계의 환경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내 말 믿어 한 동료가 마저 마니안에게 말했다. 자네도 열대 바이러스와 기생충이 가득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원하지 않을 걸세. 또한 어린 나이에 위험한 병원군에 노출되었다가 훗날 질병에 걸리거나 자가 면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폐기하고 박테리아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지막이안은 지나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거나 항균진화와 물기수건을 사용한 결과 인체 사이를 오가는 미생물을 억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에게는 온갖 유형의 이로운 박테리아가 존재한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 몸속에 다른 박테리아가 존재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박테리아를 서로 줬고 받았고 공유했고 악수와 포옹을 했고 볼을 쓰다듬었고 계단의 난간이나 조리대를 함께 사용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공유하는 대신에 없애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감염된 물질과 거리를 두지만 또한 이런 생물과도 거리를 두지요.
저는 어머니보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복잡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저보다 덜 복잡할 거예요. 어쩌면 세네 가지를 갈수록 다양성이 줄어들 겁니다. 마드 마리아는 말했다. 우리는 이들 미션을 보내어 우리의 면역기를 억제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것이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이 생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에 진정해 거꾸로에 반응하지 마.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마. 같은 신호를 받지 않는다. 이런 위생 가설과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개념은 우리 면역기를 둘러싼 변곡점에 도달했다. 변곡점에 도달했다. 박테리아는 우리와 이 행성을 함께 사용하는 유기체이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박테리아와 함께 공존해왔다. 그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박테리아도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늘 변화해왔지만 그런 한계는 비자연식품 같은 것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놀랍고 인면 혁신의 특징인 이런 발전은 너무나 강력해서 박테리아와 우리 사이의 위태위태한 균형을 급작스럽게 무너뜨렸다. 무선 전화기 등등 박테리아를 깨뜨리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테리아의 역효과를 낳는 상품 사용에 대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서 털어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다. 털의 균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결국 내성에 생긴 박테리아 증가는 병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는 동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덜 익혀서 조심하지 않게 먹게 되면 내성에 생긴 박테리아가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결국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은 과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학은 엄청난 해답을 제공했고 우리의 박테리아와 올바른 균형을 잡도록 돕는 데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